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PD입니다. 기계설비 신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5월 26일 기사입니다. 임시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입니다. 등급 조정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유력하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딴 자격증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요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말이 많았고 2026년 4월부터 법적으로 이제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왔었죠. 지금까지는. 자, 정부 측 기존 일자리 뺏는 건 아니다. 시장 안정을 기대한다. 명분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어떤 제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득을 보면 좋겠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건 또 바람직한 방향성은 아니죠.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자격증 취득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는 있지만 없던 자격증 제도가 생겨서 기존에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뺏는다. 그것도 바람직한 형태의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에 유지관리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여했던 이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등급 조정을 통해서 정규 자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업계에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음에도 경기 침체 등의 여파 등을 감안해 국민 일자리 안정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가 된다. 지금 뭐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 일자리도 없고 뭐 취업이 워낙 힘든 상황에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반발이 당연히 심하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던 관리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했던 임시 등급 자격이 별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정규 자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6개 자격증이 있죠. 뭐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지 않고 별도의 시험과 교육으로 인해서 정규 자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제 골자였는데 뭐 제가 현업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고령자분들이 많으세요.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고령자분들은 자격증 취득하는 게 이제 좀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죠. 기계설비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 8만 명 가운데 임시 유지관리자가 약 3만 명 정도네요. 그러면은 한 36% 정도가 이 임시로 자격증 없이 이 유예기간에 속하는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지금 관리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100명 중에 36명이고 그 중에 이제 특급 유지관리자 수보다 그 임시 유지관리자가 100명 중에 36명에 해당하고 특급 유지관리자 수보다 약 8,000명 많은 수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임시 유지관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약 10,000명이고 60대 이상이 약 11,000명입니다. 거의 다 5, 60대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자, 전체 임시 유지 관리자의 71%가 고령자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없고 현장에서 이제 한 10년, 뭐 5년 이렇게 뭐 장기 금속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해당 제도가 일몰될 경우 국민 일자리 측면에서 상당한 실업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뭐 그만큼 또 표를 잃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겠고요. 지금 시점이 딱 중요한 시점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실제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 개최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자, 이를 두고 정규 자격을 취득한 일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당연히 반발할 수가 있죠. 자격증 따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허탈감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죠. 자, 서울에 근무 중인 한 유지관리자는 자격 수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유지관리자들에 대한 역차별 이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증 시험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따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내가 그 자리로 취업을 하겠다. 그런 심보는 그렇게 바람직한 마인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격증 따서 노인들 일자리 나도 먹고
좀 삽시다. 뺏는 거는 글쎄요. 저도 틀딱 꼰대긴 한데 그래도 유교 사회인데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정부도 유지 관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일방적인 전환이 아닌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임시 자격 소지자들에 대한 역량 평가 등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뭐 생짜배기로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건 아니고 시험 그리고 일정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죠. 이를 위해서 임시 등급자가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정규 자격을 부여하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유지 관리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등급 이상으로 승급되지 못하도록 이 리미트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 없이 교육,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등급을 받은 사람은 초급이나 중급 그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중급 또는 고급 특급까지는 이제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 그런 의미네요. 근데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것 또한 또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일부 유지관리 업계에서는 임시자격 전환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시장은 확실히 팽창을 하긴 하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승급을 시키려면 또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또 시험 출제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분야에서도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유지관리자는 앞으로 임시자격이 정규자격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현재 최대 특급 자격자를 대신해 수행 중이던 건축물에서는 신규 일자리, 수요 등이 창출되는 등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는 확실히 팽창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피해본다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일자리 문제 등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임시 유지관리자의 정규 자격 부여를 통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분야가 한층 성숙하고 더욱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가장 큰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임시 유지관리자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6년 4월부터죠. 둘째는 유지관리자의 위탁 선임 문제. 셋째는 중복 선임의 문제이다. 여러분들이 딱 관심 가질 법한 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PD 지식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집 원고입니다. 본 내용은 공존행동, 위생설비,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특집 내용,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이슈된 잡지입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특급 속보 기계 임시 관리자 관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찬반의 의견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하는 모든 대상 건축물에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적정한 자격을 구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죠. 1년에 1회 이상 각종 설비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지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성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업무라도 도입 초기에는 적용을 받는 대상이나 업계, 제도를 시행하는 공무원 등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테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안정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와 이 혼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되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발현되느냐에 따라 지금의 혼란과 시행착오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관련 제도의 시행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기계설비법이나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가장 큰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임시 유지관리자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6년 4월부터죠. 자, 둘째는 유지관리자의 위탁 선임 문제, 셋째는 중복 선임의 문제이다. 여러분들이 딱 관심 가질 법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사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실패했다. 자, 기계설비법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자 자격 소지자의 수급 문제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시설관리자의 고용 유지를 고려하여 도입된 방안이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인데요. 자,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 이 선임된 경력의 인정기한은 26년 4월까지죠. 그렇죠. 당초의 취지는 기계설비법이 제정된 20년 4월부터 6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임시 인정기간을 부여했고, 와, 6년이면은 그 유예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죠. 자, 그 기간 동안 임시유지관리자들이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여 정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6년 동안의 기한을 주긴 줬습니다. 자, 하지만 임시 인정 기한을 1년여 앞둔 현재까지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37%네요. 자, 이를 정도로 당초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 100명 중에 약 37명, 100명 중에 약 38명이 임시로 지금 선임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뜻이죠. 생각보다 많은 수치네요. 정부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지금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자,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들 임시 유지관리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와 교육을 통하여 정규 유지관리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임시 유지관리자들의 학력과 경력, 자격, 그리고 소정의 교육 등의 평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책정해서 정규 유지관리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건설기술인의 학력 경력자 인정제도와 동일한 제도고요. 어느 정도 학력과 경력 조건을 맞추고 일정의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으면 정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성교육 제도와는 유사한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은 국토부의 이 방침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왜 예전부터 일 잘하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도 먹고 좀 삽시다. 나를 자르려고 하나. 이제 임시 유지관리자들의 상당수는 적절한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실제 업무 역량이나 기술력이 없는 행정직이나 타 분야 종사자들이 많은데, 정식 자격을 보유한 유지관리자들을 고용하거나 현장 근무자가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에서 소위 아무나를 임시로 선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술 역량이 없는 인력들이 정규화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는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간극을 좀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의 임시 유지관리자의 정규 전환 계획은 그동안 정식 유지관리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해온 많은 기술인들을 허탈하게 할 뿐 아니라 향후에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취득 의지를 크게 꺾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 글 잘 썼네. 필력이 좋네요.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몇몇 조건만 갖출 수 있다면 정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 경력자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계설비 건설기술인 약 10만 명 중 32%는 기능사 자격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서 이 기능사 자격조차라고 쓴 거는 이 글을 쓴 필자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네요. 자격증이 없이는 이 선임 자격을 갖출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기계설비 공사업체의 본사에서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력을 보충하면 얼마든지 건설기술인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발생하고 있는 대형 건설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이렇게 학력 경력자 인정 제도를 통해서 기술 역량이 부족한 현장 기술자를 양산해 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자격증이 있는 것하고 현장의 기술 역량의 인과성을 글쎄요. 반드시 자격 소지자가 이 기술 역량이 뛰어나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학력 경력자로 일단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인원수보다 항상 더 많은 학력 경력자들이 손쉽게 신규로 유입되기 때문에 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건설기술인 쪽에서 학력 경력자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당위성도 없고 납득하기가 어렵다. 건설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와 유지관리 분야로까지 확산될까
크게 우려된다. 상주, 비상주, 위탁 선임, 중복 선임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가장 민감하고 짜증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상주, 비상주, 위탁, 중복 선임과 같은 근무 형태에 대한 것이다. 상주, 비상주 또는 위탁 선임 문제는 현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유지 관리자가 정식 유지관리자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면은 실직의 위협. 그렇죠. 이게 지금 딱 제일 현실적인 문제죠. 기존부터 일 잘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없다고 갑자기 잘릴 위험에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오. 현재 비상주나 위탁 선임이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탁 선임 비용이 상주 근로자 채용보다 다이소보다 싸기 때문에 건물주 머릿속에는 매력적인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선택지에 들어가 있고, 현장의 근무자나 큰 사고나 실수라도 벌어지면 자칫 실직의 위기까지 내몰릴 수가 있다. 기계설비 기술인들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신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그 자리를 전기기술자나 관리소장 등 타 분야 종사자들이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용어로 각해모치죠. 내 일할 줄 알아? 1차적으로는 현장의 기계설비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나 처우가 열악한 것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기술 역량이 없는 타 분야의 기계설비 법적 책임자 자리까지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기계설비 담당자의 위상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일부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이 위상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기계설비 기술자가 없어도 아무나 다뤄왔던 기계설비를 이제 적정한 기술 역량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제대로 기계설비를 운용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고요. 명분인데, 이렇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서류로만 선임해 놓는다거나 또는 적정한 기술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의 타 분야 종사자에게 겸직을 시킴으로써 법의 취지는 무력해지고 열악했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구성원들에게 법에 따라 적정한 기술 자격을 갖추라고 독려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국민의 세금 수백억을 쏟아부으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교육부의 처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자, 기계설비법 제정 당시 빈약했던 유지관리 분야의 상황을 고려해서 초기부터 너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나 그 틈을 이용하여 현재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현실에 맞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뒷수습은 다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막 만들어 제끼는 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치닥거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자의 자격 인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임시 유지관리자가 필요했고 건설기술인을 유지관리자로 인정해주는 편법이 생겼다고 본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술 인력이 기능사들이다. 기계설비법 이전부터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냉동기와 보일러의 운전자, 가스 안전관리자들 등에 대한 선임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냉동제조 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보일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검사 대상 기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일러의 관리자로 선임된 기술 인력의 약 반 이상이 에너지관리 기능사들이다. 냉동기 안전관리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관련 통계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긴 했지만, 냉동기 역시 선임된 인력의 절대 다수가 공조냉동기계 기사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현업의 유지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축, 기계설비, 설비 보전에 대한 취득자 통계를 모아도 기능사가 67%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 기술 인력의 절대 다수가 기능사인 상황인데, 현재 기능사들은 초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고요. 자, 모든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냉동기와 보일러의 운전관리자들이 정작 기계설비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은 온당치가 않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핵심 기계설비의 관리자로 기능사들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제정된 기계설비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법 간의 형평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기능사의 초급 인정, 타 분야 기술자나 학력 경력자의 배제가 필요하다. 현재 기계설비 유지 분야의 절대 다수를 기능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초급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로 인정받도록 하려면 인력 수급 문제는 일거에 해결이 되고요. 자, 임시 유지 관리자들은 학력, 경력, 자격, 교육 등을 평가하여 수고스럽게 정규 유지관리자로 변환할 필요도 없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건설이나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자들을 유입시킬 필요도 없고요. 특히 이 건설 기술인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현재 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설비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과 유지관리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요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지는 않는다.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장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 지게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설 기술인 수첩을 일단 발급받은 후 2차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우회 등록하는 편법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이건 예전부터도 상당히 논란의 이슈가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10만 명에 이르는 건설 기술인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8만 명에 육박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왜 건설 기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건설 기술인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새롭게 유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종사하던 유지관리자들의 입지는 오히려 약화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기계설비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 협회 회원이 모두 건설 기술인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 분야의 수건 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기계설비 기술인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역 간의 무분별한 융합은 곤란하다. 기존 건물에서 보일러를 20-30년 동안 운전했던 경력으로 특급 건설 기술인 자격을 인정받아서 대형 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이나 감리, CM 등으로 선임돼서 건설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해보라. 10만 명의 건설 영역에서 8만 명의 유지관리자들에게 동등하게 건설 기술인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면 건설 기술인들은 무분별하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현재 제도는 당장 폐지가 되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전문 기술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인정 제도를 국가기술 자격 중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왔던 기능사가 초급으로 인정받으면 인력난도 사라지기 때문에 학력 경력자 인정이나 양성교육 등도 필요가 없고요. 국가기술 자격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건설이나 제조 관련 자격 종목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상주 및 겸직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일정 자격을 가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금 선임하게 되어 있죠. 자, 현재까지는 26년 4월입니다. 유지관리자의 근무 형태가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설비의 관리자와 중복 선임에 대한 규정도 없고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이 큰 상황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축물에는 여러 기계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에너지 사용량도 많은 편이어서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 지식과 역량을 지닌 시설 관리자가 배치돼서 평상시 설비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운전과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계 설비의 수명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명분이었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지 않거나 서류적으로만 선임 신고해 놓은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나 관리소장, 사무관리자로 중복 선임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제대로 된 기계 설비 운전 관리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법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시설 관리의 다른 직종의 관리자의 근무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법에 의해서 선임 신고하는 다른 설비의 관리자들은 대체로 중복 선임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업무의 위탁이나 대행도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많으나 중복 선임이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상주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분야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분야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상주 근무와 겸직 선임을 금지하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네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이제 상주가 명시가 되고 소방안전관리자도 규정은 없고 큰 규모는 상주 중이고 작은 규모는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냉동기 관리자,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기 겸직 금지, 도시가스 겸직 금지, 보일러도 중복 선임 금지. 소방안전관리자는 2, 3급은 이제 겸직이 가능하고요. 1급 이상부터는 겸직이 안 되죠.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복 선임이 금지됩니다. 자, 기계설비법 19조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분야의 법 개정 필요 사항. 현재 기계설비 성능 점검 분야는 낮아진 용역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먼저가 다이소보다 싸게 후려치고 있는 게 문제다. 그 얘기네요. 현재 성능 점검업을, 근데 이건 기계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해준 단가가 있긴 하지만 일단 계약서 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싸게 후려치는 겁니다. 성능 점검업을 등록한 업체가 500개에 육박하고 있어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된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능 점검이 저가에 수렁에 빠진 데에는 상기표 8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본다. 전기 소방 업체들의 끼어 팔기식 영업. 덤핑인가요? 관리 주체의 비용 절감을 위한 무조건 최저가 입찰, 낮은 성능 점검 품질, 성능 점검 물량의 편중. 자, 성능 점검은 건물의 규모별로 매년 성능 점검 받아야 하는 기한, 고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은 4월 18일과 8월 9일 두 날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기계설비법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된 건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의 성능 점검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특정 일자 2개로 기준일을 적용받고 있다 보니까 매년 두 기준일에만 도래하면 전국의 모든 건축물들이 성능점검 받느라 분주하다가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은 성능점검 발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성능점검 업체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철 장사하고 있다. 그 얘기네요. 이 때문에 기준일이 지나면 일부 직원을 해고했다가 다음 연도 기준일에 한 달, 2달 전에 신규 채용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보게 된다. 이거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파는 거하고 똑같네. 기준일이 지난 공백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기 위해서 성능 점검 업체들이 무리한 저가 수준에 나서게 되고 아예 나가서 붕어빵이라도 팔아야지. 이렇게 한번 낮아진 용역 비용은 다음 연도에 성능 점검 발주 시 시중 단가로 인식되어 버려져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정상적으로 성능 점검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비정상적인 낮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실정이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이것도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지. 또한 4월, 8월에 기준일에 근접한 몇 달간의 전국의 대부분의 성능 점검 발주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성능 점검을 급하게 진행하느라 성능 점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성능점검의 법이 취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기준일의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데 이 기준 날짜를 이렇게 일률 편연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준일을 두 날짜로 지정해 놓은 것이 기계설비법 제정 이전의 건축물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임시 조처였으므로 기계설비법의 적용이 수년이 지난 현재는 제도 효과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모든 건축물의 성능 점검일 기준일을 사용 승인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현재 기계설비법에서는 성능점검 기록을 각 지자체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성능점검 보고서의 제출률이 모두 다르고 그나마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나 보완 등도 업무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 주체들의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 말이죠. 내 일할 줄 알아? 허위나 부실하게 점검하였더라도 보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제재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점검의 품질이나 실효성은 도외시한 채 초저가 비용으로 형식적인 서류만 만들어 놓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건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모두 다 그렇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국회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성능점검 관련 단체에서는 올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실한 성능점검 보고서에는 행정조치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는데 회신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해 해당 담당 공무원이 내용 검토나 보완 지시를 하라는 법 규정이 없고 그와 관련한 행정조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내용을 검토해서 허위 또는 부실이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 관련 조항에 추가가 필요한데 사실상 행정력이 안 되죠. 이에 대해서 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 기록을 공개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참고로 전기 설비의 경우에도 보시는 표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전기 설비의 세부 내용과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내용은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갈무리를 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용역 대가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용역비 산출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계약 시에는 산출 금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발주사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임의의 가격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산정 기준은 최종 결과가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입찰 참여자가 제시하는 별도 금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대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최종 금액이 특별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성능점검의 내실화와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최소한의 용역 비용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데 유사한 용역인 에너지 진단의 대가 산출 기준을 참고해서 은행 성능점검 대가 산출 기준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소요 일수 및 인력 산출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테이블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의 골자고요.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아닌 인력의 성능점검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종사자들의 처우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갑자기 새롭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자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신규 인력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지관리자의 처우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설비법 시행 이후 유지관리자는 성능점검 분야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조속한 법 개정과 현실 개선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분야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이슈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사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시각 속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된 자료입니다. 보도 시점은 2025년 7월 8일입니다. 작년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니까 자격증이 없이도 경력만으로도 전기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제가 갈무리를 해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보도 자료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필요한 정보 놓쳐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상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검토 중인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확정된 사항이고요.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이슈한 내용입니다.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고요. 현재까지는 이 전기공사 기술자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급여 문제도 있고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자격증 대여로 전기공사 입찰이든 그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인 내용이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내용 관련해서 이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 1000V에서 10만 V까지 시공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하였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 경력, 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12년입니다.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될 전망이다.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네요.
자,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 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짜배기로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양성 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네요.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전기공사업 운영 요령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 시점은 2025년 7월 8일입니다. 자,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인력 수급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개정안의 통과의 그 전후 사항을 좀 살펴보고 인간의 의미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왔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전기공사 시공 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 책임자로 지정하고 상주를 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 현행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어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역량 있는 실무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시 실무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충분한 현장 경력, 자, 학사 이상 9년, 전문 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되어 업계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중급 기술자들은 이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를 또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하지만 생짜배기로 주는 건 아니고요.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피곤함. 자, 그렇게 하여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에 중급 기술자로 인정을 함으로써 이 중급 수첩을 발급해준다. 그런 내용이네요.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비전공 경력자에 대한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비포 애프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개정 전에는 비전공자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자, 개정 후에는 비전공자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래도 조건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개정 전에는 기사를 취득하고 2년 경력, 그리고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5년의 경력, 기능사를 취득하고 8년의 경력이 있어야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개정 후에는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사 이상의 9년의 경력, 전문 학사 플러스 12년의 경력, 고등학교 이하 15년의 경력을 갖추면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자격증이 없어서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중급 기술자로 역량을 검증을 한다. 나름대로는 이제 검증을 하고 중급 수첩을 내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안으로 가지고 있느냐? 양성교육 수료자 대상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요. 교육 후 3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하네요. 오프라인 평가가 아닌 이상 이에 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공사업 운용 요령 개정 및 본격 시행은 이제 10월 달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 경력 기준은 어떤 걸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100% 인정 비율입니다.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 관리 업무를 한 사람한테는 그 100% 그 경력 시간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일한 사람에 대한 그 경력 기간을 100% 인정해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됐고요. 자, 80% 인정 비율을 해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전기공사 관련 설계, 공사 감독, 감리, 전기공사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업무를 한 사람들한테는 10년을 일했으면 8년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 전기 직렬 공무원도 그렇고요. 학교 등에서 전기 관련 교원으로 전기 시공에 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80%를 인정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50%를 인정해주는 업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전기공사의 계획, 시험, 검사, 유지 관리, 전기안전관리도 있네요. 전기공사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한테는 10년을 근무했다면 5년으로 경력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전기가 아닌 소방 쪽인데도 반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 1호부터 3호까지 다른 공병병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 기간에 50%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경력으로 이 중급 수첩을 내줘야 하느냐,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기공사 기술자가 경력으로 기술자 인정이 된다면 전기안전관리자 또한 자격증이 없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격증은 똥값이 되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시각 초초 긴급 속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6일에 등록된 내용입니다.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신규 종목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제출 기간은 7월 18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중에 전기산업기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놓치시면 여러분들은 치명적인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발간된 내용입니다. 신규 종목 추천 수요조사 및 전략 종목 국민 의견 수렴 안내문입니다. 자, 27년도 시행 과정평가형입니다. 내후년이네요. 자, 국가기술 자격 신규 종목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평가형으로, 그러니까 시험형이 아닌 교육과 이제 간략한 테스트로 변환할 자격 종목을 추천받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전략 종목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신규 종목 추천 수요조사의 개요다. 자, NCS 개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의 이제 확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의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NCS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서 일정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생에게 부여하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전기산업기사가 이 종목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논란이 되겠죠. 기존 검정형은 학력과 경력 조건으로 그 응시 조건을 충족해야지 응시 자격이 부여됐고요. 평균 60점 이상,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평가형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평균 8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사 자격의 경우에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기본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평가형은 이제 학력 제한이 없죠. 자, 전반적으로 이 과정평가형의 국가기술 자격 적용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으로 이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이제 응시 요건이 이제 풀리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효과가 고용 창출이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현 정부의 지지율 상승이 되겠죠. 국가기술 자격법에 근거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적용이 가능한 종목, 산업 수요, 직무 연계성,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이 가능한 직종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요. 직업계고, 폴리텍 대학, 기술대학이죠. 그 기관의 수요와 이제 산업 현장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돌 수 있는 분야의 그 자격증,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선정해야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야가 이제 가능한가? 검증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을 해야 할 가능성, 산업의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참여 가능한 추천 종목,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 이 폴리텍 대학이 아마 조금 클 겁니다. 특히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돈 되는 장사죠. 본 안내문은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 부동산학과에도 갈무리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대상 종목은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 기술사 기능장 그리고 26년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제외한 종목이고요. 이미 한 것들은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은 이제 추천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출 기한은 2025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은 안 되고요. 기관 및 단체만 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신규 종목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전략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능사는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뭐 전기기능사, 뭐 천공운전기능사, 뭐 신재생기능사, 산업기사는 건축산업기사, 그리고 건축설비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가 이제 8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요거죠. 전기산업기사. 제일 필요한 거니까. 요건 전기안전관리자로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검정형이 아닌 이 과정평가형으로 풀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죠. 제가 이 제도의 방향성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이 제도만을 책상에 올려놓고 봤을 때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냐 그걸 판단해 보는 거죠.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은 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직관적으로 가장 빠르게 직관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이 아파트 또는 이제 시설관리 쪽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전기과장 모십니다. 전기과장을 구인합니다. 이런 채용 공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냐면 보통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라는 워딩을 붙이는 것도 사실 좀 웃긴 건데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됐었죠. 근데 이제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누가 취득할 수 있느냐, 중졸, 고졸도 다 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조적 결함과 오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아파트 관리실이 이제 앞도 뒤도 없는 당나라 같은 조직이지만 소장하고 전기과장의 응시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안 맞죠. 일도 사실 그렇죠. 아파트 전기과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퀄리티가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할 일은 좀 아니죠. 그런데 그 조직에 장을 하려면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의 응시 자격 요건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무나 다 딸 수 있으니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거죠. 그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검정형으로 시험을 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20, 30대 분들도 따기가 정말 쉽지 않은 전기산업기사인데요. 이 시설관리 조직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5, 60대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좀 더 쉽게 취득을 해서 그 자리로 취업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채용 공고가 저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계속 사람이 안 구해진다는 걸 보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급여는 높은데 업무의 퀄리티가 최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사람의 퀄리티도 낮추자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과거에 주장했던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응시 요건을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똑똑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떡 주무르듯이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놀려면 관리소장 자리에 똑똑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게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움직여질까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법대를 나온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입주자 대표 동대표라는 사람들이 그 소장을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희롱하고 가지고 놀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약간 모질한 인간들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주자 대표들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7, 8군데 아파트 뭐 빌딩 뭐 소장도 했지만 여러 군데 아파트를 거쳤죠. 뭐 짧게 뭐 일을 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바 전부 다 관리소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좀 모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냥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누구라고 비참한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응시 제한이 없는 겁니다.
중졸, 고졸도 그냥 막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게 설계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지 또 심심하면 관리소 내려가지고 커피나 사쳐 먹고 뭐 돈이나 받아 먹고 뭐 관리소장한테 뭐 갑질이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을 자리는 안 되겠죠. 구조적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전기산업기사라는 이 자격 종목이 과정평가용으로 풀리게 되면 이 아파트 전기과장의 급여는 급속도로 다운되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서류들은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신규 종목 추천서는 기관 및 단체만 단위 제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도 취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든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든 개인도 상관없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셔서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 네이버 카페에 상신을 해주시면 제가 적절히 취합해서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고요.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인기를 얻어야 되고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이 방향성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양쪽에서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 진행 방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를 과정평가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제 보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유의 관심사인 만큼 조회수도 한 100만 뷰 넘게 나왔죠.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파? 밑에 달린 댓글들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의 여론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도 과정평가로 주지 또 다 밖에 자격증 완화되면 경력 많은 사람이 취업에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본 가서 자격증 따면 되지. 정규 학교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구나. 전기를 이렇게 로스로 하는 기사협회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냐. 전기로 먹고 살려면 공고, 공전, 공대 나와서 살 길 찾아야지. 6개월 학원 날로 먹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는구나.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네요.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기존 시험 제도로 중국 전기 기능사까지 한 개였는데 과정평가이 되면은 전기산업기사도 중국인들로 득실거리게 될 것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비업물 산업기사 이번에 합격을 했고 전기기능사를 합격을 하셨고 전기기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을 기다려서 뭐 학원에 등록하느냐 그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수험생들의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소식이다. 전기기계 소방 전부 다 과정평가형으로 간다. 실무도 모르는 아줌마들이 현장직에서 상황에 점점 자격증 대신에 실무 능력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전기자격증으로 꿀빤 놓친 애들 안녕. 실시되는 거로 사실상 결정된 것 같은데 요거는 맞는 말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공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밥을 미리 던져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중에 수험생들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이라도 덜할 거기 때문에 명단에 올라 있는데 전기공사 산업기사도 명단에 올라가 있다가 그대로 실행이 됐다. 선임이 안 되는 기능사를 누가 하나. 기능사 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푸는 이유는 이제 돈벌이 목적입니다. 기사는 침몰하니 행정사나 법무사로 탈출하여 화이트 칼라로 변신하고 전기기사 실기 59점, 무쌀 저리 갓! 불합격 환자보다 더 불쌍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돕기 위한 제 네이버 카페 물심양면으로 모든 장애 치료하기에 가입해 주시면 병형 자체를 폐기하는 법안을 강정하겠나이다. 이분은 뭐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홍보해 주셨네요. 네, 물심양면으로 모든 장애 치료하기 카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이제껏 이분 말 거의 맞은 적 없는 걸로 보면 그냥 억울하다. 예, 감사드립니다.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과정형, 검정형의 난이도가 같아야 한다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합격률도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과정형의 평가 난이도를 어떻게 담보하느냐? 자, 그동안 전기산업기사 합격률 평균이 12%밖에 안 돼요. 전기기사 합격률이 12%밖에 안 돼요. 같은 자격증을 단일 평가 기준
기준으로 부여해야지 공정하고 뒷말이 없는 겁니다. 검정형을 폐지하든지 하십시오. 검정형이 기술인 배출에 문제가 있어서 과정형을 도입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검정형 평가가 잘못된 거란 의미에서 검정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모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네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검정형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1계급 특진시켜주는 것도 공평하다. 아무래도 이 상대적 박탈감, 나는 어렵게 취득을 했는데 쉽게 주는 거는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정평가형이 된다면 전기안전관리자들 급여도 기능사급으로 하락하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상주하는 전기과장들, 특히 이제 아파트, 뭐 시설관리 이쪽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급여가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조금 떨어져야지 그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소장하고 전기과장하고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급여 차이가 좀 더 나야 되고, 아파트 전기과장 급여가 10만 원 정도는 떨어지는 게 구조적으로는 맞습니다. 여기도 말하는 뉘앙스가 전기 산기는 귀족이네요. 전문대만 나오면 취득하는 전기기사를 복붙그리지만 읽어보삼. 전기협회가 결론적으로 자기 무덤을 판 거다. 기능사 선임 배제는 전기밖에 없다. 기술직 천대하는 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같나 보네요. 결국 그 끝은 식민 엔딩. 근데 전기산업기사를 가지고 과연 그 기술직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정평가형으로 취득을 하면 바로 전기 무제한이 풀리는 건가요? 아니죠. 과정평가형으로 취득을 해도 2년의 경력이 있어야죠. 전기기사의 경우에는 2년이고요. 산업기사는 4년이죠. 대신 그 자격증 취득하기가 검정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돈은 더 많이 들 겁니다. 교육비를 내야 되니까. 그래야 돈이 돌죠. 그래야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겁니다. 검정형도 통과 못할 돌대가리라면 선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여러 사람 죽이겠죠.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 전기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수변전 설비가 조금 위험한 설비이기 때문에 초적인 소양과 능력이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입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기실이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전기실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상당한 인명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분야는 전기 관련 자격증 없이도 경력과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은 다르다. 자격증이 필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바보가 된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 실제로 실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 5, 60대인들도 전기기사 자서 노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따고 싶은 자격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찬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따고 싶은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이분은 자격증을 딸 역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자, 찬성합니다. 소방처럼 사주 교육해서 줘야 한다. 이렇게 쉽게, 자격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죠. 쉽게 대충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 마인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얻는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얻어지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게 얻은 것만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회인력공단 양아치인게 의견 수렴 공고문도 지도새도 모르게 올려놓고 자격증 시험이 19일까지라 다들 공부할 때 일부러 조용히 시험 전날인 8일까지 의견 받는다고 올려놓음. 남들 관심 안 받을 때 전산기 과정평가 시도하려다가 딱 걸린 케이스. 아, 이분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밖으로 노출되면 미슈가 되기 때문에 이 공고의 노출 시점도 굉장히 중요했다.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면 쉽게 공짜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실제로는 과정평가형도 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시험형보다는 쉽겠죠. 어려워봐야 OX 이지선다. 그래요? 이지선다예요? 그러면 50%잖아. 고졸 마이스터고 공고는 합격률이 90%인데 뇌가 빈 건가 제대로 알고 오시기. 역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반대한다. 자격증이 따기 쉬워지면 가치가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쉽게 따서 좋아지는 거는 순간이고 그냥 기능사 수준 된다. 그리고 급여도 이제 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임금이 내려간다. 맞는 말입니다. 공대 나와도 아무 자격증도 안 주는데 대학보다 낫다. 대학 안 나오고 교육기간 4년 돌리면 교차 지원 시 3기사 6산기 3기능으로 하면 되겠네. 말세다. 그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중요한 자격증, 필요한 자격증들이 과정평가형으로 풀리게 되면 굳이 4년제 대학교를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갈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면은 빨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과정평가형을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좀 빨리 취득을 해서 기술인의 길을 걷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과정평가는 시대의 흐름이다. 장롱면허로 선임 걸던 시대는 끝나고 실무가 위주다. 과정형 도입으로 실무 위주로 가는 거다. 또한 과정형은 20, 30대와 고령자들의 취약한 재정 환경에서 국비로 진행됨으로써 기회를 주는 거라 봅니다. 돈 들여 자격 취득이 어려운 분들은 과정형으로 취득하시길.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두 다 일리가 있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맞는 얘기고 또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60대 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 자체가 어려워서 또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죠. 전기기사는 필기 실기 다 합쳐도 얼마 안 든다. 과정형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치부하시면 공고에서 배우는 제도와 전문대학이나 4년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층으로 구분하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신분 상승의 길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고시 시험이었는데 사법고시는 이제 폐지가 됐죠. 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시켜준다면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현재 배우는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격증 공부해서 딴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죠. 확실히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뭐냐, 혜택도 없냐, 몇 년을 걸려서 취득한 건데 뭐 보통 2, 3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취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뭐 빠르신 분들은 뭐 6개월 안에도 뭐 따시긴 하지만 뭐 평생 공부해도 못 딴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사 시험을 3개월 만에 합격한다니 시험 없앤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철 PD야, 전기기사로 유튜브 떡상했으면 네가 목소리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은근슬쩍 발 빼는 거 보니 소녀가 따로 없구나. 소녀 감성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떡상을 못해서 모든 자격증을 다 실습받게 하지 의사도 굳이 시험 필요한가? AI도 있다. 째고 죽으면 고말이지 뭐. 의사하고 이게 비교할 바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식 하향평준화 시키면 모든 자격증 전부 다 쓰레기 됩니다. 전기기사 취득하려고 엄청 개고생했는데 의의가 없네요. 절대 반대입니다. 문과는 8대 전문직이라고 해서 정년에 구애받지 않게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이공계 쪽 풀어주면 앞으로 전기기사는 정년이 생길 거다. 왜냐? 누구나 쉽게 과정형으로 산업기사 따고 선임되고 하면 굳이 나이든 전기기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 다른 자격증처럼 있으나 마나 다 가지고 있어서 스펙 한 줄 정도의 기능만 거다. 그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기학원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학원들이 이제 줄도산 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망합니다. 교육받고 자격증 주면 학원 있을 이유가 없죠. 다산에도 최종희 원장 선생님을 또 언급해 주셨네요.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과정평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게 있다. 그때는 포함이 안 될 때지만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험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긴 하지만 어렵고 쉽진 않으니 큰 걱정이 없다라고 하셨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더라고요. 과정평가형을 한다는 것은 자격증을 많이 풀겠다는 거죠. 힘들게 했다는 자격증 희소성이 사라지겠죠. 과정형을 하는 것보다 일정 교육을 받으면 검정형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말씀 있을. 없는 놈은 찬성할 것이고 있는 놈은 반대할 것이고 없는 놈이 많으니 막상 막할 것 같은데 자격증 제도를 없애라. 차라리 모든 자격증은 과정평가로 해라. 모질이라고 말한 거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파트 선임이 많이 모자라니 과정형이 좋아요. 주택관리사도 과정형으로. 주택관리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과정평가형으로 가는 게 맞다. 시험 잘 봐서 합격한다고 전기 일할 줄 아나. 시험 합격해도 실무에서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둑한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실무를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익힌 다음 그걸 바탕으로 현장 가서 배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그렇죠. 시험 합격해도 그 다음날 전부 다 까먹습니다. 또 10년 전에 그 자격증을 땄지만 그 다음날 전부 다 까먹고요. 현장에서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시험 난이도를 올리고 진입장벽만 높이면 강사들 그리고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정평가인 거저주는 게 아니라 교육시간도 많고 시험도 있으니 충분히 이 정도면 현장 나가기 전 준비로는 충분하다. 앞으로 모든 기술 자격증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공사기사도 중급 기술 자격 올해 풀렸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인력 남발로 뭐 최저임금, 산업인력공단 멸할 것으로 보인다. 과정형이라도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돈과 시간만 날릴 수 있다.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돈 주고 따는 자격증이라면은 자격증 아니다. 의사도 과정평가형으로 해라.
예, 저도 의사 되고 싶네요. 과정평가용으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지 말고 1년 투자해서 학원 가서 전기산업기사 따면 되겠네. 여러분, 저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정평가형 전기산업기사,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신 여러분 최고예요! 그리고 어떤 댓글 보니까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PD입니다. 현시각 큐넷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촬영일 기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9시 32분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면서 현재 여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든 전화든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한다든지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25년도 과정평가 형 국가기술 자격 신규 종목 수요 조사 안내 관련해서 의견 수렴에 관한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산업기사 등 전략 종목으로 제시된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시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성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13종목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으로 확정된 종목이 아니다. 전략 종목은 검정형 응시 수요가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검정형 응시 수요가 많은 종목이 과정평가형으로 운영이 적정할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위해 협회 및 단체 단위의 개괄적인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단계이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혹 문해력이 떨어진다든지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의 내가 해석하고 싶은 방향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확증 편향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선정을 제재하고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위 상황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자분들도 여러모로 연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 이런 것들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어떤지 정도는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이 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 진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검정시험형 자격 취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만에 2,100명이 투표를 해주셨네요. 그 중에 이제 72%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사회악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100명 중에 72명이시고요.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 교부를 찬성한다가 100명 중에 22명입니다. 그리고 관심 없다가 5%네요. 그리고 어떤 댓글 보니까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가진 표는 한 표입니다. 민주주의 투표 원칙에 따라서 제가 어느 쪽에 투표를 했는지는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 투표죠. 근데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것이냐, 개인적 차원에서 볼 것이냐,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제도의 방향성이 옳으냐 그르냐를 봐야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는 이 제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1차원적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겠죠. 이제 국가적 차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경제 효과 그리고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이죠. 이게 국가적 차원이고 사회적 관점이고 노동의 관점이고 과정평가형으로 진행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본투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자격증을 왜 만든 거냐? 몇 년 동안 소방, 전기, 기계 자격증 갖췄다고 개고생을 했는데 역시나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큽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고용주편에 써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자격증을 그냥 뿌리는 제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합격률이 90%가 넘는 과정평가형이 자격증으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자격증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배포가 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징역 10년 이상 죄수들도 과정평가형으로 교도관 시켜줍시다. 교도소 짬밥 있는 만큼 교도소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요. 이렇게 비아냥되면서 이제 돌려까는 댓글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충분히 억울한 심정은 이해를 하거든요. 할 거면 의사도 하고 한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이런 식의 댓글이 민주주의 사회는 원래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차별인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우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깨놓고 보면은 다 맞는 말이죠. 앞쪽에서 보면 이 말도 맞고 뒤쪽에서 보면은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해도 필기 실기 60점 이상 못 받는 사람들이 잘도 전기안전관리를 하겠다. 요즘 과정평가형으로 점점 더 많은 자격증을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퀄리티까지 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지만, 인과성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기본적인 이해 능력과 또 사고 능력, 기초적인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는 동료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기초적인 전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소양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과정평가로 무제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을 듯, 이런 의견도 있네요. 전공자 전산기 4개월, 내선반 과정 6개월, 그래도 헤매는데 단지 6개월 과정으로 뭐 한다는 말인가요? 자격증 유튜브로 투표를 하니 형평성이 안 맞네요. 당연히 반대가 압도적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2,000명이 투표를 했다고 해서 이 70%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투표가 과연 공정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표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해 주셨다일 뿐이지 투표 결과가 국민 전체의 여론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찬반 투표가 이제 필요할 때 제가 적절히 해당 기관에 제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게시판에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풀어서 자격증 딴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실무적인 역량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자격증이 그냥 수료증이냐, 6개월 과정 정원 20명만 뽑아서 수강 인원 금방 착인함 과정평가요. 더군다나 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만약에 과정평가형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전기학원은 그냥 다 망하는 거고요. 대신 폴리텍이나 과정평가형을 인증받은 기관들은 엄청난 수익을 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과정평가형 그게 700만 원짜리예요. 그렇게 비싸요? 정부에서 국비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내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로스쿨 의대 증원과 같네. 전기자격증을 만만하게 만드네. 이건 아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따라야지. 요런 의견도 있고요. 철PD 임마야 반대표나 던지라고 임마. 저도 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건 크게 의미가 없죠. 제가 가진 표는 한 표밖에 없습니다. 말이 전기안전관리자지 실제 수전 설비 별거 있나. 도란스 하나에 전기 분배하는 게 다잖아. 뭔 대단한 기술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꼭 깝치다가 감전사 당함. 요거는 좀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 최고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최근에 전기기사 시험이 이제 있었죠. 주말간 있었고, 시험을 보신 분들, 시험을 또 안 보신 분들, 공부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시험을 보신 분들의 좀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이번에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실수를 한두 개만 해도 떨어지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연도 문제를 철저히 학습을 했을 때 딱 60점 이상이 이제 합격선이죠. 근데 한두 문제를 실수하게 되면 이제 50점대로 이제 떨어지는 구조로 문제가 되어 있더라. 문제가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매년 수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이제 은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자영업자들,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기기사 최근에 너무 어려워졌다. 과연 단순한 체감이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건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기사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 9가지, 그리고 이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숨은 프리미엄 가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연도 문제 공개로 인해서 학습 효율이 극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2015년대 때만 해도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가 너무 많이 오픈이 되었고 누구든지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문제 풀이 과정도 너무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은 오랫동안 관연도 문제의 반복 출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전기기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 자격증도 다 마찬가지죠. 문제 은행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유튜브라는 매체 활용도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집 한두 권으로 몇 년치 시험을 커버를 할 수 있었고 문제 암기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 그리고 강의들, 인터넷 강의,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기출 문제가 과잉 노출이 됐다는 말이죠. 자, 출제진들은 자연스럽게 신유형, 응용형 문제 출제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야 시험에서 변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학습 자료의 범람과 문제의 변별력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AI 기반 요약 노트, 자동 문제 정리 툴, 챗 GPT 활용, 요약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기존의 공부 방식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편차가 이제 줄어들면서 출제 기관은 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전력공학 내 부하 계산의 동특성, 회로 이론 내 라플라스 변환의 실제 적용, 자동 제어의 페루프, 전이함수 해석, 이런 고난도 개념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뜻보잡 문제의 신출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건 결국 기존에 깔려있는 정보들은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가 출제 경향의 비정형화, 그리고 이제 파편화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유형이 존재를 했죠. 패턴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최근에는 문제의 서술 방식 자체가 비정형화되고 있다. 그런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는 다음 회로가 특정 동작을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처럼 문맥 기반 사고력, 즉 단순한 선택이 아닌 복합적 사고를 요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파편화는 결국 기존 수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외워서 시험에 임하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런 기출 문제들이 오픈이 지금처럼 덜 됐던 시절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범 답안을 외워서 시험에 임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험생 숫자의 증가, 합격률의 하향 조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등 법규 강화로 인해서 전기안전 인력의 수요는 늘었지만 그만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인원도 폭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폭증함에 따라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몰렸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로 인해서 합격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시험은 더 정밀하고 정교한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험생 수가 많아질수록 자격증의 희소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것이고요. 뒤늦게 자격증을 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딴 노력과 시간 대비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무 중심 문제의 강화입니다. 전기기사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이죠. 그 결과 최근에는 실무와 관련된 응용 문제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 2차 측에 콘덴서를 병렬 연결할 때 전압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등 CT와 PT의 전격 부담 초과 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이게 실제 업무와 직결된 복합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섯 번째가 다른 자격증과의 연계에 따른 이제 상승 효과인데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전기기사를 기본 자격으로 삼고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 설비기사, 전기공사기사, 뭐 이런 다른 자격증들과의 동시 취득 트렌드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뭐 쌍기사, 뭐 트리플 기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중복되는 영역은 난이도를 이제 올려서 복수 자격 취득자와 단독 취득자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증을 많이 갖춰서 초자격증의 무게감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해석이죠. 그만큼 전기기사 자격증이 비중이 크고 중요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시험의 진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는 시험 제도의 불투명성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 필기, 그 다음 실기, 그리고 서류, 면접 등 시험의 여러 과정 속에서 불명확한 피드백과 평가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기 시험에서는 키워드가 빠지면 탈락, 채점 기준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과 실제 채점 결과가 다르다는 수험생의 경험담도 빈번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정답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시험관에 5채점으로 추정돼서 58점으로 탈락한 뭐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이 명백하진 않지만 전후 상황을 따졌을 때 억울한 상황의 사연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투명이 시험 자체를 고난도 심리전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덟 번째는 출제위원 세대교체 및 교육 커리큘럼의 현대화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기술사, 대학 교수 중심의 출제진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산업 현장이나 중간 관리자나 엔지니어 출신 출제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는 이론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옮겨갔고요. 정형화된 문제 방식에서 실질 사고형 문제로 바뀌는 과도기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과거의 시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실질 사고형 문제로 이제 옮겨가야 되느냐, 그 과도기적 상태라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얘는 기계적으로 암기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합격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전기기사 자격증의 희소성은 올라가고 실제 현장에서는 검증된 인재로서의 신뢰도가 같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을 가진 자의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달러의 금본위제 폐지 후에 금가치가 치솟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미 따놓은 사람은 자격증 하나로 입찰해서 채용해서 승진해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직의 권위 회복이자 전문직으로의 재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한 암기력의 시대는 끝났고요. 복합적인,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였습니다. 더 많은 자격증 이야기 그리고 현실적인 취업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제작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자유를 달성합니다.